안녕하세요. 언제나 톡톡 사연의 신세를 지고 있는 애청자입니다. 항상 잘 듣고 잘 보고 있네요. 저도 제 이야기를 한 번쯤은 사연으로 신청해보고 싶다고 생각만 여태 하다가 오늘 드디어 결단을 내리고서 보내봅니다. 저의 가슴에 답답한 응어리로 뭉친 이 이야기를 부디 여러분이 잘 들어주시고 다양한 의견을 좀 남겨주셨으면 좋겠네요. 어렸을 적 저희 집은 친할머니를 모시고 살았습니다. 저는 그래서 친할머니와 친정엄마의 고부 갈등도 제 눈으로 보고 자랐었는데요. 어느 날부터 친할머니께서 이상해지셨어요. 정신이 온전하지 못하신 게 눈에 보였죠. 친할머니 때문에 그간 오라통이 터져도 너무 터져서 가슴속에 화병이 생긴 엄마께서도 정신이 온전하지 못하고 이제는 점점 거울 속에 당신을 보면서도 헛소리를 중얼거리시기 시작하신 친할머니께 측은한 마음을 품게 되셨어요. 아휴, 잘해드릴걸. 내가 잘해드리고 내가 더 노력을 해볼 생각은 그동안 왜 못했을까. 얼굴도 기억에 거의 없는 가물가물한 우리 엄마 대신이라고 생각하면서 왜 내 시어머니께 진짜 딸처럼 굴어볼 생각을 못했을까. 그랬다면 어쩌면 정말 많은 것이 달라질 수도 있었을 텐데. 엄마께서는 그런 마음으로 안타까워하셨고 그래서 오히려 친할머니께서 정신이 오락가락해지고 대소변도 못 가리시게 된 이후에 고부관계는 가까워졌습니다. 제 어린 날 기억 속의 엄마께서는 정신 상태가 좋지 못해서 각종 행패를 부리시던 친할머니께 당신의 온 정성을 다하고 계셨죠. 몇 번이고 화가 폭발할 만한 상황이 왔음에도 꾹 참으며 인내를 하셨고요. 그걸 다 아셨던 모양인지 가끔 정상적으로 인지가 되는 순간이 돌아올 때면 언제부터인가 친할머니께서는 착잡하고 죄책감이 잔뜩 어린 눈빛으로 엄마를 바라보셨습니다. 애를 많이 쓴다. 네가 고생이 많다. 미안하다. 내가 이날 이때까지 살아있어서 미안하고 이런 꼬라지로 살아있어서 더더욱 미안하다. 이리도 팍복해서야 네 인생을 어찌한다니. 네 발자가 대관절 어떻길래 이리도 힘들게 산다니. 친할머니의 그런 말씀을 못 들으시는 척 엄마께서는 묵묵히 물수건을 빨아오실 따름이었죠. 아버지께서 유일한 가족이 친할머니였고 의미가 남달랐을 테지요. 그래서 엄마께서 친할머니를 전적으로 돌보며 챙겨드리기 시작한 이후 그 모습을 보면서 아버지께서는 점차 달라지셨습니다. 더 이상은 적당히 살지 않겠다고 선언을 하셨고 그 이전보다 부지런히 살기 시작하셨어요. 돈이 크게 안 벌리는 지인의 소개를 통해 들어갔던 일자리를 때려치우셨고요. 고용의 불안정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돈이 더 잘 벌리는 현장직을 다니기 시작하셨습니다. 그건 역시도 인맥으로 돌아가는 것이라 하시면서 일뿐만 아니라 같이 일을 다니시는 분들과의 친목까지 열심히 챙기셨습니다. 그러면서 꾸준히 일감을 받게 되셨고요. 주변 분들께 참 잘하시던 분이 아버지이셨습니다. 저도 그렇지만 저보다 더 어린 남동생은 그래서 아버지를 많이 의지했고 많이 존경했어요. 든든한 가장이시라고만 남동생은 그렇게 알고 자랐으니까요. 하지만 친할머니께서 생각지도 못하게 갑자기 돌아가시고 그때부터 뭔가 안 좋은 흐름이 시작되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몸이 약해져 있었던 친할머니께서 저희 가족들이 아무도 예상을 못하고 마음의 대비를 못하고 있었을 때 갑자기 돌아가셨는데요. 너무 혼란스럽고 슬펐지만 산 사람은 살아야 한다고 앞으로의 나날을 꿋꿋하게 살아가야 하는 거잖아요. 모친상을 당하신 아버지께서도 그렇게 여기셨어요. 앞으로 더 힘을 내서 살아야 하는 거라고요. 슬픔을 잊을 만큼 더 열심히, 더 많이 일을 하면서 돈을 벌고 처자식을 먹여 살리는 가장이 되겠다고 그러셨었죠. 하지만 엄마께서는 어딘가 다르셨어요.
인생이라는 게 왜 이렇게 거지 같아? 사람은 왜 태어나서 왜 살아야 하는 걸까? 이런 게 인생이고 앞으로 이렇게 살아야 한다고 미리 그걸 알 수 있다면 안 태어나겠다고 하는 사람들도 참 많을 텐데. 나도 그 중에 하나일 텐데 내가 괜히 왜 이렇게 괴로운 세상에서 태어나서 살아가나. 사람으로 태어나지 말고 나비로 태어났다면 좋았을 거야. 돌아보면 엄마의 인생에서 행복하고 충만한 시기라는 것이 많이 없었죠. 인생의 출발선부터 불행하다고 볼 수 있었으니까요. 인생 자체에 대한 회의감을 진작에 가지고 계셨으나 깊은 속 안에 눌러두고 살아오셨는데 친할머니께서 작별의 인사도 나눌 겨를 없이 갑자기 돌아가신 것이 기폭제가 되고 말았습니다. 왜 살아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하셨고 사는 것 자체가 고통이고 우울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럴 때마다 아버지께서는 좀 화를 내셨던 것 같아요. 자식 새끼들 생각은 안 해. 그런 나약한 소리를 할 시간에 자식들한테 맛있는 거라도 하나 더 먹일 궁리를 해야 하는 거 아니야? 나라고 해서 인생이 항상 즐겁고 행복한 줄 알아? 나도 힘들어. 나도. 그런데 나도 꾹 참고서 살잖아. 힘들어 죽겠는 거 참고서 매일같이 일을 나가서 돈을 벌어 오잖아. 저 자식 먹여 살리려고. 그래, 당신 말이 맞네. 내가 너무 나약한 소리를 해버렸어. 당신은 밖에 나가서 매번 힘들게 땀 흘리며 일을 하는데 그런 당신 앞에서 내가 너무 복에 겨운 소리나 뱉었나 봐. 자식 새끼들 눈 동그랗게 뜨고 있는데 내가 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무슨 말을 해온 건지. 제발 정신을 좀 차려. 돌아가신 우리 어머니도 당신이 이렇게 정신 빠져서 사는 모습을 결코 원하지 않으실 거라고. 알겠어? 살아 계실 때는 돌봐드리는 게 너무 힘들고 고역인 게 어머님이었는데 갑자기 떠나시니까 기분이 너무 이상하고 진짜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르겠더라. 이제 나는 하루하루를 뭘 하면서 지내야 할지도 헷갈리고. 하지만 어머님이 멍청한 며느리는 싫다고 항상 그러셨던 분이니까 나도 정신을 차려야겠지. 그래, 정신을 차려야 돼. 부모님께서 그런 대화를 나누시는 걸 저는 몇 번이고 보고 들은 바 있습니다. 주로 아버지께서 엄마를 향하여 제발 나약한 소리 좀 하지 말고 정신을 차리라고 하셨고요. 저는 그런 순간들이 쌓여가면서 엄마께서 점점 더 정신을 다잡게 되신 거라고 그렇게 여기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아니었던 것 같더라고요. 억지로 정신을 차려 가시는 척, 점점 더 힘을 내시는 척, 엄마께서는 그렇게 굴고 계셨을 뿐입니다. 마음에 들어버린 멍이 지워진 적이 한 번도 없었던 거예요. 우울의 깊이는 점점 더 깊어져만 갔을 뿐이고요. 친정 아버지께서 돌아가셨을 때 이걸 깨닫게 되었네요. 친정 아버지께서 일을 하시던 현장에서 안타깝게 사고를 당하셨고 병원에서 한 달을 좀 넘게 버티시다가 숨을 거두셨어요. 나보고 이제 어떡하라는 거야? 살면서 좋은 건 하나도 없고 온통 힘든 것들 뿐인데 그래도 당신이 우리 집 가장이니까 당신을 의지하면서 버티면 그럭저럭 또 하루하루가 사라지고 버틸만 하니까 지금까지 내가 그렇게 지내왔는데 당신이 이렇게 나를 두고 떠나버리면 나는 이제 사는 게 무서워서 안 돼. 차라리 하루라도 빨리 죽는 게 낫겠지. 엄마, 제발 그러지 마세요. 하늘나라로 가신 아버지도 먼저 가 계셨던 할머니도 엄마가 그런 생각을 하시는 걸 절대 원하지 않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제발 나쁜 생각은 하지 말아주세요. 무섭단 말이에요. 자꾸만 사는 게 의미가 없다. 그냥 빨리 죽고 싶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엄마를 보며 저 또한 무너져 내려갔습니다.
제발 마음을 달리 잡수시기만을 바라며 간절하게 호소를 드렸으나 그럴 때마다 엄마께서는 귀찮고 부질없다는 표정을 짓고 계셨죠. 엄마가 살면서 행복하셨던 적이 별로 없었다는 거 이제 저도 잘 알겠어요. 할머니 돌아가시고 나서 속으로 너무 많은 생각을 하시며 괴로워하셨다는 것도 이제야 알겠습니다. 진작 엄마의 마음을 몰라드려서 죄송할 따름이에요. 그런데요, 엄마. 저희한테도 엄마뿐이에요. 엄마까지 떠나시면 저희한테는 이제 아무도 없다고요. 엄마는 자식 생각들은 안 하세요? 그런 엄마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흔들 수 있었던 건 바로 저희 남매의 존재였습니다. 엄마마저 안 계시면 저와 남동생은 이제 천의 고아가 되는 셈이었습니다. 가뜩이나 아버지께서 허무하게 돌아가신 것 때문에 너무나도 힘이 들고 앞으로의 미래가 걱정돼서 불안한 저희 남매였어요. 저희가 기댈 수 있는 존재는 엄마뿐이었고요. 엄마의 상태가 너무나도 좋지 않다는 걸 알게 되어서 저도 남동생도 그때 많이 놀랐고 의지하고 기댈 수 없겠다는 생각도 들었으나 엄마가 계시는 것과 안 계시는 것의 차이는 하늘과 땅 차이였으니까요. 어떻게든 저희 남매의 곁에 계셔주는 쪽이 당연히 좋았습니다. 만약에 엄마께서 극단적인 선택이라도 내리신다면 저희 남매는 못 버틸 것만 같았어요. 당신이 낳아 기르신 두 자식들을 바라보시며 엄마는 착잡한 눈빛을 보이셨고 저는 그 틈을 비집고 들어갔습니다. 너희에게는 정말 미안하구나. 내가 이렇게 나약하고 쓸모 하나 없는 엄마라는 게 변명의 여지가 없구나. 지금 이런 순간에마저 나는 너희들을 숨막히게 하는 나의 책임감, 내가 지고 가야 할 짐처럼 느끼고 있으니 나 하나 건사하기에도 벅차다는 얘기겠지. 엄마, 저희를 위해서 너무 애쓰실 필요는 없어요. 그냥 열심히 하루하루를 살아가 주시는 것만으로도 저희는 충분해요. 제가 있잖아요. 제가 노력해서 돈도 벌고 엄마한테 효도도 해드리고 그렇게 할게요. 네? 엄마, 살다 보면 반드시 좋은 날이 올 거예요. 행복한 순간들이 미래에서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르는 일이잖아요. 네가 그렇게 해준다면야 나도 힘을 내서 죽지 않고 이 세상을 다시 살아볼 마음이 좀 들게야 하는데 네가 언제까지이고 그래줄 수 있으려나 싶은 의심이 드는구나. 말이나마 좋게 들을게. 제가 말로만 이러는 게 아니라 정말로 마음 굳히고 결심을 내려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이제는 제가 우리 집 가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제가 지을 수 있는 가장 씩씩한 표정을 지으며 당당하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 저를 엄마께서는 의외라는 눈빛으로 보셨었죠. 마치 네가 이런 애였니? 하면서 놀라시는 듯 보였습니다. 사실 저는 그럴 깜냥이 안 됐습니다. 사람이 저마다 타고난 성향, 그릇이라는 게 있잖아요. 저는 손자가 아닌 손녀랍시고 친할머니께 어렸을 적에 눈칫밥을 먹고 자랐던 탓인가? 소심한 성격으로 자라기는 했죠. 어디 가서 튀는 걸 싫어했고요. 절대로 무언가를 나서서 주도하는 건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제가 억지로라도 변해야 할 때 같았던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그렇게 돌아가시고 쥐꼬리만한 보상금인지 하는 건 병원비로 다 써버린 지 오래였고요. 생전에 아버지께서 주변 분들께 무척이나 잘하셨는데 아버지의 호의를 받으셨던 그 어른들이 전부 다 쓸쓸하게 남겨진 저희 세 식구를 외면하고 모른 척 하시는 걸 보자 저는 세상의 쓴맛을 강하게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남동생은 저보다 어렸고 꼭 그만큼 철이 덜 든 상태였고요. 엄마를 어떻게든 붙잡기 위해서라도 내가 나서야 할 때이구나. 장녀인 내가 우리 집을 위해 희생하면서 살아야 할 때가 온 거야. 그런 것을 직감한 저는 제가 악바리로 살아야 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야 우리 가족이 살고
우울해하시는 엄마가 안 돌아가시는 거라고 믿었어요. 엄마 앞에서 호언장담했었던 저는 정말로 그 이후로는 마치 텔레비전 다큐멘터리에서나 나올 법한 헌신적인 자세로 가족들을 위해 하루 24시간을 애를 쓰며 살아가는 소녀 가장의 모습으로 살았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코피를 흘려본 적도 있었고 너무 어지러워서 집으로 가던 길에 반쯤 혼절한 뒤 거의 기어가다시피 해서 간신히 귀가를 한 적도 있었습니다. 자는 게 아니었어요. 매일 잠에 드는 것이 아니라 기절하는 수준이었죠. 그러면 그럴수록 저는 멈출 수가 없어서 너무 힘들고 피곤하게 살았고요. 그래도 제가 미치게 열심히 살아서 그런지 엄마께서 그만 살고 싶다는 소리는 안 하시고 세상을 등지려는 징조를 안 보이신 채 그럭저럭 지내시는 것이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제가 몰랐던 것이었죠. 저의 희생 하나로 어떻게든 해보려고 했던 그 결심을 제가 미치도록 후회하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몇 년이 더 지난 후 저는 오죽하면 차라리 그때 그냥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엄마가 세상을 등지시든 말든 알아서 하시게 두고 제가 무조건 희생하며 피땀 흘리겠다고 나선 것이 아니었다는 절절한 후회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것을 써도 되는 표현인지는 모르겠으나 호의가 계속되면 권리인 줄 안다는 표현 하나가 있죠. 저는 엄마를 보면서 그 표현이 가슴 사무치게 떠오르더군요. 제가 너무 답답하기도 해서 이런저런 이유로 독립을 하려고 했었습니다. 하지만 엄마께서 심하게 반대를 하셨어요. 네가 나가서 살면 나는 너 혼자 편하게 잘 먹고 잘 살 생각으로 나가서 살겠다는 거지. 혼자 나가서 사는 거 그것도 전부 다 돈인데 네가 돈 아까운 줄 모르는구나. 엄마, 제가 돈 버는 사람이에요. 제가 스스로 버는 돈인데 아까운 줄 알든 모르든 그냥 제가 원하는 방향으로 하고 싶어요. 그래, 네가 돈줄이라 이거지. 네가 돈 좀 번다고 떵떵거리겠다 이거지. 나는 무조건 네가 나가서 산다는 걸 반대한다고 말했어. 나는 분명히 말했어. 만약에 너 독립하고 난 다음에 내가 이 집에서 시체로 발견되면 그거 다 네 탓인 줄 알아. 내 말을 안 들은 네 탓. 혼자서 나가 살려고 했다가 2차례 전부 엄마께서 눈 뒤집고 난리를 치는 바람에 무산되었고요. 독립해서 나가 살 돈이 있는 거라면 그 돈이나 당신의 용돈을 더 달라고 하셔서 그렇게 해드렸고요. 제가 아등바등 열심히 살고 집에 큰 금액이 나가는 구석까지는 없었다 보니 찢어질 정도로 가난하지는 않았습니다. 평범하다면 평범했네요. 하지만 제가 희생하며 헌신적으로 사는 것을 어느 순간부터 엄마께서 너무나도 당연하게 여기시고 점점 더 저에게 기대하며 의지하고 바라시는 것이 벅차기 시작했습니다. 감당하기 힘들어지더라고요. 저는 기계가 아니라 사람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지쳤어요. 드디어 남동생도 자기도 이제 다 컸다고 하면서 돈을 벌고 가게에 보태고 저축하고 이러면서 좀 나아지나 싶었거든요. 그런데 또 엄마가 문제였습니다. 남동생마저도 얼마간이나마 돈을 벌기 시작하니까 엄마는 희한하게 불안해하기 시작하셨어요. 저희 남매가 당신을 업신여기고 무능력한 엄마라면서 깔보고 언제든 훌쩍 떠나버릴 수 있는 불효막심한 것들이라고 보시더라고요. 엄마의 그런 생각이 저는 터무니없게 느껴져서 무시를 했고요. 그랬더니 어느 날부터인가 수면제를 모으셨습니다. 꽤 많은 양의 수면제가 있는 것을 남동생이 발견하고 난리가 났었죠. 이걸로 뭐 하시려고요? 엄마, 제발 정신을 좀 차리세요. 이제는 그러실 때도 됐잖아요. 너희들은 아무것도 몰라. 아무것도 모르니까 그렇게 태평하게 살 수가 있는 거야. 누나하고 제가 뭘 모르는데요. 집에만 계시는 엄마보다 밖에 나가서 사회생활하는 저희가 뭘 알아도 더 알겠죠. 남동생이 답답해서 미치겠다며 한탄을 했던 바로 다음 날 엄마께서는 수면제를 입안에 다 털어 넣으셨어요. 그것도 남동생이 귀가하자마자 바로 그 눈앞에서요. 일부러 기다렸다가 그렇게 하신 것이었죠. 바로 발견했으나 금방 병원으로 가서 별탈 없이 넘길 수 있었으나
저도 충격이었고 직접 목격한 남동생은 더 큰 충격으로 받았습니다.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나 정말 막막하기만 했어요. 도대체 행복이라는 건 언제 찾아오나 싶어서 저는 몇 날 며칠을 잠자리에 누울 때마다 한숨 섞인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래도 어쨌든 엄마니까, 저희 남매의 엄마이시니까 당연히 살아만 계셔준다면 다행이고 감사한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 수면제 소동 이후에 잠잠하신 줄로만 알았던 엄마께서 저에게 웬 주스를 건네주셨는데 오렌지 주스라고 했는데 맛이 좀 이상했습니다. 엄마, 이거 혹시 상한 거 아니야? 냉장고에만 있었는데 상하기는 뭐가 상해. 얼른 다 마셔. 비타민C가 그렇게 많이 들었다더라. 시판 오렌지 주스에 웬 비타민C가 그렇게 많이 들었다는 걸까 싶어서 그 순간에도 저는 황당했었죠. 다만 엄마의 비위를 맞춰드리기 위해서 주스를 마셨던 건데요. 이상하게 속이 안 좋고 머리가 어지럽고 시야가 흔들렸습니다. 갑자기 정신이 아득해져 갔는데 그때 남동생의 목소리를 얼핏 들었어요. 귀가 아는 소리였죠. 그랬더니 엄마께서 무척 당황하시더니 너 왜 이 시간에 집에 왔냐면서 물으시더군요. 남동생이 뭐라고 대답을 하는 소리를 끝으로 저는 정신을 잃었습니다. 눈을 뜨니까 병원이었고요. 남동생이 눈밑이 아주 퀭해진 채로 제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아, 저는 그때 바로 직감했죠. 제가 무슨 일을 겪은 건지요. 엄마께서 저에게 수면제가 가득 든 주스를 먹이셨던 거예요. 그 빌어먹을 수면제가 아직도 집에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엄마가 나를 죽이려고 하셨어? 진작에 알고는 있었지만 우리 엄마 아무래도 제정신이 아닌 것 같아. 저희 질문에 남동생은 고개를 떨구며 그렇게 대답할 뿐이었습니다. 엄마께서는 제가 수면제가 든 주스를 마시고 정신을 잃으면 커다란 베개로 제 얼굴을 짓눌러 버리실 작정이었던 것 같더라고요. 저도 모르게 눈물이 흘렸고 어느새 남동생도 울고 있었습니다. 엄마께서는 선한 의도로 그리한 것일 뿐이라고 변명을 하셨습니다. 내가 어디나 좋으라고 그렇게 한 줄 알아? 이게 다 자식을 위해서야. 내 가슴에 스스로 대못을 박으면서까지 자식을 위해서 내가 결단을 내렸던 거라고. 나의 이런 숭고한 마음을 너희들이 나쁘게 받아들이지는 않았으면 좋겠구나. 엄마께서 슬픈 표정을 지으시며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저는 다 개소리로 들렸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엄마를 경찰에 신고해버리고 싶은 심정이었어요. 그러나 가족이라는 이유로 엄마께서 저희 남매의 엄마라는 이유 그거 하나로 신고하지 못했습니다. 엄마에 대한 마음이 완전히 저는 식어버렸고요. 남동생에게 차마 이런 마음을 터놓지는 못했으나 엄마께서 아들이 아닌 딸을 죽여 없애려고 하셨다는 것 또한 저에게는 상처였어요. 제가 얼마나 뭘 어떻게 노력을 하며 잘 해드리든 딸의 아들을 뛰어넘지 못하는 건가 싶더군요. 그 사건 이후로 그걸 핑계 삼아서 저는 독립을 하였고요. 엄마가 이제는 남처럼 느껴지기도 해서 저 스스로 이래도 되나 싶은 고민에 힘들었습니다. 지난 세월 엄마를 위해 열심히 살아온 것들이 모두 부정당하는 기분도 들어서 무척 괴롭기도 하였고요. 제가 독립한 이후 엄마께서는 사는 것이 아무 의미가 없다고 하시면서 몇 번 천장에 줄을 다셨습니다. 그러나 때마다 남동생이 발견을 했고요. 그 줄이 엄마의 목을 조이는 일은 없었죠. 엄마께서 그런 난동을 피우셨다는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저는 어설프게 굴지 마시고 차라리 과감하게 질러버리시지. 그 구질한 목숨 그만 이어가시지. 이런 생각이 들고 말아서 제 스스로가 무섭게 느껴지기도 하였어요. 엄마를 살리기 위해서 코피를 쏟아가며 아르바이트를 3탕씩이나 뛰던 과거의 저는 어디로 사라진 걸까 싶더군요. 딸년 키워봤자 아무짝에 쓸모도 없어. 이런 매정한 년 같으니라고. 엄마 또한 제가 헌신적으로 살았던 나날을 금세 다 잊으신 듯 하였습니다. 제 욕을 그렇게나 하시더군요.
그러면서도 저에게 다달이 용돈, 생활비를 요구하셨고요. 엄마 때문에 저도 정신병이 좀 생긴 것 같았습니다. 남은 인생을 온전히 제정신으로 살 수 있을까 싶은 고민이 들고 있을 때 만난 인연이 제 남편이었습니다. 나를 죽이려던 사람을 어떻게 다시 좋아할 수 있겠어. 너무 괴로워하지 말고 죄책감 가질 필요도 없어. 낳아줬다고 해서 다 엄마 자격이 있는 건 아니더라. 우리 엄마도 딱 그러셨거든. 맨날 죽고 싶다, 죽어야겠다 말씀으로만 그러셨지. 생각해보면 정말 죽으려고 하시지도 않았어. 정말로 죽고 싶은 사람은 생쇼라 하지도 않거든. 그냥 자식들 앞에서 불쌍해 보이고 싶고 관심이나 받고 싶고 그걸로 돈이나 더 뜯어내려는 심산인 것뿐이지. 그래서 나도 집에서 나왔던 거야. 아무리 좁아터진 단칸방이라고 할지라도 나를 숨막히게 하는 사람하고 같이 안 사니까 집이 대궐처럼 편하게 느껴지더라. 남편 또한 저와 비슷한 환경에서 살아본 사람이었습니다. 게다가 남편은 자기 모친뿐만 아니라 자기 누이까지 쌍으로 그러는 바람에 너무나도 고통을 받았던 사람이었죠. 남편은 두려움과 짜증 속에서 살다가 아예 가족들과 연을 끊었고요. 저는 이 세상 천지에 저의 복잡한 심정을 이해해 줄 수 있는 남자가 있을까 싶었는데 남편을 만나게 되면서 정말 놀랐고 결혼까지 고민 없이 진행을 했던 것 같아요. 결혼식도 없었고 그냥 서로 가까운 지인들 불러다가 인사 나누고 맛있는 밥 먹고 그렇게 했습니다. 저와 남편 이런 것에서 정말 잘 통하는 사이였죠. 둘 다 가정 안에서 불안감을 느끼며 살아봐서 그런지 저희 부부는 처음부터 별로 이세 욕심이 없었어요. 남편이 그러더라고요. 아이가 생긴다고 해도 본인이 안정적인 사랑을 줄 수 있을지, 좋은 아빠가 될 수 있을지 자신이 없다고요. 그런데 저도 마찬가지여서 그냥 서로만 바라보며 살기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인생이 흘러가는 게 마음을 먹었다고 해서 그대로 이뤄지지 않더군요. 제 하나뿐인 남동생이 말이에요. 아이가 생겼습니다. 가볍게 만나던 어떤 여자와의 사이에서 덜컥 아이가 들어섰던 거예요. 나 내 애를 임신했다고 하는데 솔직히 의심스러워. 믿지 못하겠어. 남동생은 당황했고 혼란스러워했어요. 왜냐하면 그 여자가 남자 관계가 워낙 깔끔하지 못했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남동생은 의심했고 그 여자는 그렇다면 낳고 나서 이야기하자며 자신만만하게 나왔어요. 절대 아이를 지울 생각은 없다고 그랬고요. 다리 차서 아이가 태어났는데 어떤가 싶어서 보러 가봤다가 제가 내심 깜짝 놀랐습니다. 돌아가신 친정 아버지 그리고 제가 비슷하게 생겼거든요. 그런데 갓 태어난 아기한테서 그 얼굴이 보이더라고요. 아기를 낳은 그 여자는 쌍꺼풀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저를 포함한 친정 식구들은 다 쌍꺼풀이 있었거든요. 아기한테 쌍꺼풀이 있다는 것을 확인한 저는 한숨이 나왔고 남동생은 솔직히 자기 아이라는 느낌이 왔다면서 심경을 털어놓았습니다. 이렇게 됐으니 이제 뭘 어쩌겠나요. 결혼해서 아이를 잘 키우는 수밖에요. 살림 차려서 같이 살기로 했는데 여기서 미친 일이 벌어졌어요. 그 여자가 아기를 놓고서 도망을 가버린 것이었습니다. 미안해. 도저히 키울 자신이 없어. 나는 엄마가 될 준비가 안 되어 있었나 봐. 낳고 나면 예쁘게 보일 거라고 생각했는데 아니었어. 모성애는 원래 모두가 가지고 있는 줄 알았는데 나는 돌연변이인가 봐. 아이를 봐도 아무 생각이 안 들어. 네 아이는 확실하니까 믿고 열심히 키워줘. 그딴 편지만 달랑 남긴 채로 야반 도주를 해버렸어요. 이럴 거면 굳이 아기를 왜 낳았는지, 왜 세상에 내놓았는지 모두가 허탈함을 금치 못했습니다. 그게 상심한 남동생은 앞으로 자기가 자식을 먹여 살리고 키워야 한다는 생각이 조급했던 나머지 밤까지 아르바이트를 다녔어요. 그러다가 호프집 주방에 불이 붙어서 남동생은 화상을 입고 말았습니다. 얼굴, 목, 양팔에 화상을 크게 입었고요. 병원에서 칭칭 붕대를 감고 누워있는 남동생의 모습을 보다가 저희 부부가
결심을 굳혔습니다. 아기를 저희가 입양하자고요. 저희 아이로 키우자고요. 저는 저의 친족아이기라도 하지만 남편에게는 피 한 방울 안 섞였는데 그런 아이를 받아주기로 한 남편이 정말 고마웠네요. 오히려 저보다 더욱 적극적으로 입양을 밀어붙인 게 바로 남편이에요. 그래서 저희 부부는 제 남동생의 아이를 입양해서 저희 딸로 키웠고요. 하연이는 그렇게 저희 부부를 부모님으로 알고 자랐습니다. 하연이가 학교에 입학할 때가 되어서야 남동생은 온전한 일상으로 돌아올 수 있었네요. 화상을 입었던 몸도 몸인데 남동생이 정신적으로 너무 불안해해서 일상생활로 금세 돌아올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솔직히 남동생도 많이 괴로웠을 테죠. 저는 장녀이고 첫째라서 우울한 가정 환경에 더욱 시달렸다고 하지만 달리 보면 남동생은 저보다 어렸기 때문에 불안정한 집안 환경이 정서적으로 훨씬 많이 안 좋았을 거예요. 그렇게 오랜 세월 쌓여 있었던 것이 화재 사고로 다 터져버린 것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일상을 못 누리며 지내던 남동생은 마침내 자신감을 되찾고 화상을 입는 곳에 재수술을 받아가면서 다시 일상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는 동안 희한하게 저희 부부는 일이 잘 풀리고 있었습니다. 일이 잘 풀린다는 말은 돈이 좀 벌리고 있었다는 말인데요. 희한하게 모든 일들이 앞뒤가 딱딱 맞아 들어가면서 돈 될 구석이 저희 부부에게 찾아왔어요. 남편이 말하기를 저희 딸 하연이가 복덩이라고 그랬습니다. 불행투성이에 이제 좀 살만하다 싶으면 귀신같이 좌절이 찾아오곤 했던 자기 인생에 이토록 연속적인 행운은 처음이라며 무조건 하연이 덕택이라고 남편은 믿었습니다. 나는 사주팔자에 재물운이라는 게 아예 없는 사람 같다는 소리까지 들어본 적이 있었거든. 그런데 우리 하연이가 재물운을 불러와 준 게 틀림없어. 솔직히 예전에는 재수가 하도 없어서 억울한 일만 가득하다고 생각을 해왔는데 이제는 나의 능력치에 비해 오히려 과분한 성과가 돌아오는 것 같다고 느끼는 중이야. 뭐가 됐든 남편이 하연이를 아껴주는 것이 저는 감사했습니다. 하연이는 공부도 그럭저럭 잘하던 딸이었어요. 그리고 얼굴은 역시나 아기 때부터 딱 보고 예상한 바였으나 자랄수록 얼굴에서 돌아가신 친정아버지가 보이더군요. 저도 닮았고요. 그래서 모녀 사이라는 걸 의심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다만 남편하고는 조금도 외관에서 닮은 구석이 없기는 하였죠. 저희 부부의 품에서 자라나는 하연이를 남동생도 흐뭇하게 바라보던 세월이었습니다. 그래서 안심을 해버렸나 봐요. 이제 엄마께서도 더 이상 날뛰시지 않는다고, 집안에 더 이상 힘들고 괴로운 일은 없을 거라고 그렇게 마음을 놓고 있었던 게 잘못이었나 봅니다. 남동생이 뒤늦게 인연을 만났을 때 이제는 정말 근심 걱정 따위 하나도 없겠구나 싶었죠. 상대는 남동생과 동갑이었습니다. 결혼을 한번 다녀온 사람이었는데요. 전 남편이 하도 때리고 술 먹고서 난동을 피우고 사람 같지도 않아서 헤어졌다고 하더군요. 온몸 그리고 온 마음에 피멍만 들었으나 그래도 목숨 부지하고 갈라설 수 있어서 다행이었다고 생각해요. 옳게 될 사람의 말을 듣고 제가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네? 상황이 너무 심각했던 거 아니에요? 혹시 그러면 도와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던 거예요? 저희 친정이 워낙 먼 시골이라서요. 시골 중에 시골이고요. 형편도 안 좋고 친정 부모님의 건강도 워낙 안 좋으신지라 심려를 끼쳐드릴 수가 없었네요. 그리고 시댁 인간들은 다 망나니 같은 그 인간 편만 들었어요. 팔은 안으로 굽더군요. 아무도 저를 사람처럼 대접해주지도 않았고요. 어느 날 그 인간한테 두들겨 맞고 너무 무서워서 시어머니한테 달려간 적이 있었죠. 이러다가 죽을까봐 무섭다고 그 앞에서 울었더니 글쎄 그분이 저한테 뭐라고 하셨던 줄 아세요? 아직 안 죽었으니까 된 거 아니냐고 그러시더라고요. 세상에,
아니, 뭐 그딴 집이 다 있어요? 정말 맞아서 죽을까봐 무섭다고, 이러다가 진짜 큰일 날 것 같다고 도와달라고 빌었는데도 그럼 그때 큰일이 나고 나서 이야기를 하라고 하시더군요. 그때는 이미 제가 죽고 없을 텐데 무슨 이야기를 하라는 거냐면서 따졌었죠. 자식을 감옥에 보내고 싶으시는 거냐고 막 따졌더니 제 뺨을 수차례 후려 갈기더라고요. 제 주둥이를 다리미로 찢어버리겠다고도 했었고요. 그거 완전히 미친 집구석이었네요. 어떻게 거기서 탈출을 했어요? 정말 황당한 이유로 탈출이 가능했어요. 전 남편, 그 인간이 바람이 났었거든요. 저는 그 바람난 여자한테 속으로 미안했었네요. 본처가 상간녀에게 죄책감을 가진다고 하면 세상 사람들이 다 놀리고 비웃을 일이지요. 하지만 저는 진심으로 그랬어요. 그 인간이 바람이 난 것을 알았을 때 속으로 쾌재를 불렀고 일부러 그 상간녀에게 빠지도록 은근히 부추기면서 상황을 만들어 갔거든요. 저는 옷도 추레하게 입고 머리도 부스스하게 다녔고 바보처럼 굴었습니다. 그런 식으로 그 인간의 마수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거예요. 임자가 있는 남자를 빼앗았다는 성취감에 젖어있던 이상한 여자이니까 그 상간녀도 자업자득이기는 한데 그 인간이 상상 초월의 쓰레기라는 걸 알게 되고 얼마나 절망하고 좌절할지 생각하면 불쌍하네요. 옳게 될 사람의 입에서 나온 결혼생활 경험담은 상상을 초월하는 것이었어요. 저는 이 세상에 정말로 많은 이상한 집구석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새삼 깨닫게 되었죠. 여자가 자기 앞에서 겁먹고 오줌 지리는 걸 가장 좋아하는 인간이었어요. 상대를 자기 손안에 쥐고 휘두르며 정복하고 지배하는 걸 가장 좋아하는 인간이었죠. 이제 다 잡은 물고기라고 생각하면 점점 본색을 드러내는 일밖에 안 남은 그런 놈이었는데 벗어나고 나니까 사람의 얼굴이든 돈이든 그런 조건은 아무런 신경이 안 쓰이더군요. 그저 함께 있으면 즐겁고 소소한 대화를 나누며 행복할 수 있는 상대라면 충분하다고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화상 자국이 남아있는 남동생을 보고도 전혀 개의치 않을 수 있었던 이유가 그거였던 거예요. 오로지 사람의 됨됨이만 보고 판단을 했던 것이죠. 저는 힘든 나날을 지나온 옳게 될 사람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러나 하필 이때 엄마의 정신병이 도졌던 거예요. 우리 아들이 뭐가 부족해서 우리 아들이 얼마나 효자인 줄 알아? 그런데 우리 잘난 아들이 왜 고작 이딴 늙다리 여자하고 결혼을 해야 돼? 이건 말도 안 된 일이야. 갑자기 그런 주장을 해대시며 발작을 하셨고 하필 다 같이 주말 저녁에 모여서 저녁밥을 먹던 자리였기 때문에 저는 더 한숨이 가득 나왔습니다. 왜 좋은 순간을 망치시는 건가 싶었네요. 엄마, 왜 또 이러세요? 엄마가 이러시는 게 자식의 행복한 앞길을 막는 거예요. 너는 닥쳐! 진작에 자기 혼자 잘 먹고 잘 살겠다고 도망 나갔던 천하의 빌어먹을 년주제. 네가 지금 우리 아들을 비웃는 거지? 얼굴하고 목에 좀 화상, 그거 자국 있다고 해서 우습게 보는 거잖아. 그래서 저 대도 않는 늙다리를 우리 아들한테 붙여주려는 심산이지? 우리 아들한테서 딸도 빼앗아갔잖아, 네가. 이 나쁜 년. 엄마, 지금 무슨 소리를 하시는 거예요? 너무 흥분하셨네요. 일단 진정 좀 하세요. 진정을 하기는 뭘 진정을 해? 하연이 네 딸 아니잖아. 우리 아들 딸이잖아. 엄마께서 눈을 까디집은 신채로 소리를 질러대셨고 소란에도 묵묵히 밥을 먹던 하연이의 수저가 딱 멈췄습니다. 저희 부부가 변명할 새도 없었고 엄마께서 하연이를 향해 그 모든 진실을 다 쏟아내기 시작하셨어요. 하연이의 생모 이야기까지 그 자리에서 하셨고요. 늦바람이 무섭다더니 뒤늦게 온 사춘기 때문에 하연이는 안 그래도 저희 부부와 진솔한 대화를 하지 않으려고 들면서 매사에 틱틱대고 있던 와중이었어요. 그런 시기에 하연이가 너무나도 감당하기 힘든 진실을 알아버렸던 것입니다. 내가 평생을
외삼촌이라고 알고 지냈는데 외삼촌이 내 친아빠? 그러면 엄마가 나를 낳아주신 엄마가 아니라 사실은 고모인 거야? 아빠는 고모부? 어쩐지 내가 아빠하고 하나도 안 닮았더라. 평생을 속고 살았다니 정말 소름 끼쳐. 하연이는 잔뜩 엇나가 버렸고 옳게 될 사람은 저희 부부의 딸이 남동생의 친자식임을 모르고 있었던지라 크게 놀랐습니다. 부부의 연을 맺는 이야기는 좀 더 신중하게 해봐야 할 것 같다면서 시간을 좀 갖자며 남동생에게 그런 의사를 전해왔더라고요. 갑자기 몰아친 이런 일에 모두가 힘들어했습니다. 특히나 여태까지 엄마를 모시고 살아온 남동생이 많은 생각으로 괴로워했었고요. 하연이는 고등학교 생활 내내 저희 부부와 길게 대화를 3마디 이상 하지 않았습니다. 새벽같이 일어나 학교를 가고 자정이 다 되어서야 집에 온 뒤 방으로 들어가 버렸죠. 저는 점점 하연이를 어떻게 대해야 할지 몰라서 조심스러워졌고 남편은 어느새 하연이와 벌어진 거리를 자연스레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멀어지면 멀어진 사이 그대로 지내겠다고 하더군요. 하연이는 대학도 본인이 혼자 결정을 했습니다. 저희 부부한테 돈만 달라고 그래서 군말 없이 내줬고요. 자취할 방도 혼자 알아보고 결정을 하더니 저희 부부한테 자취 비용을 대달라고 해서 또 그렇게 해줬습니다. 그러다가 저희 부부가 필리핀에 가서 살게 되었어요. 일 때문이었는데요. 5년 정도 예상이라 하연이에게 같이 가자고 했으나 단박에 거절당했습니다. 미국도 아니고 필리핀? 됐어요. 제가 거기를 왜 가요? 어차피 두 분이 필리핀에 계시든 한국에 계속 계시든 제가 혼자 살면서 혼자 알아서 잘 생활하는 건 똑같잖아요. 그냥 저는 여기서 행복하게 잘 살게요. 하연아, 혹시 아직도 화가 안 풀린 거라면 이제는 네가 미운 어른들의 사정을 이해해줬으면 좋겠구나. 속에 화를 안고 있으면 너만 더 힘들 뿐이야. 어른들이 다 이상하잖아요. 할머니부터. 그냥 싹 다 제정신들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냥 제가 이런 집안의 한 명이라는 것 자체가 싫어요. 엮이고 싶지도 않다고요. 하연이가 쏘아 붙였을 때 가슴이 따끔거렸으나 하연이의 마음에 난 상처만 할까 싶어서 내색 않고 조용히 돌아섰습니다. 남편은 말은 그렇게 하면서 저희 부부에게 돈은 받아가는 하연이가 괘씸하다고 그랬으나 제가 중간에서 어찌저찌 중재를 잘했었네요. 저희 부부가 필리핀에서 살게 된 지 3년이 흘렀을 때였습니다. 하연이한테서 연락이 왔는데 결혼을 하겠다고 그랬습니다. 당황스러웠죠. 그동안 한국에는 4번을 나갔었고 때마다 하연이를 만났었으나 별다른 이야기는 들은 적이 없었는데 갑자기 결혼 이야기를 꺼낼 줄은 몰랐거든요. 너무 괜찮은 남자이고 하연이보다 5살이 많고 그 남자의 부모 형제가 전부 미국에 살고 있으며 가족끼리 교류는 거의 안 한다는 이야기까지 들었습니다. 결혼식도 그냥 생략하려고요. 오빠가 대출 받아서 새로 투룸 전세를 구했는데 거기서 같이 살면 돼요. 저는 듣자마자 이건 아닌데 싶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결혼이 어디 장난이냐고 그랬더니 하연이가 이런 소리를 하더군요. 두 분도 결혼식 안 올리셨잖아요. 그런데 지금까지 잘만 사시면서 저는 왜 안 된다고 하세요? 두 분은 결혼하실 때 할머니한테 아예 안 알리셨다면서요. 그건 너도 알잖아. 할머니가 어떤 분이신지. 어쨌든 저는 알렸다는 점에서 두 분보다 나은 것 같은데 왜 무조건 안 된다고 하시는지 모르겠네요. 저도 성인이에요. 대학 졸업했고 사회생활하고 있는 성인이라고요. 안 된다고 하셔도 제 의지대로 결혼해서 살 수 있어요. 하연이가 그렇게 말을 했을 때 저는 정신이 아찔하기도 했으며 절대 말릴 수가 없겠구나 하는 생각도 동시에 들었습니다. 남편과 부랴부랴 준비해서 한국에 나간 뒤 난데없이 생긴 사위와 식사 자리를 가졌고요. 굉장히 평범한 인상의 청년이었습니다. 직업도 평범했고요. 가족들과 사이가 안 좋아서 혼자 일찍이 한국에 나와 따로 살았다는 것 정도가 특이사항이었죠. 열심히 잘 살겠습니다. 믿고 지켜봐 주세요. 씩씩하게 말을 하며 하연이의 손을 꼭 잡는 사위를 저희 부부는 하는 수 없이 인정해 주었죠. 저희가 안 그러고 싶다고 한들
이미 하연이가 결정을 다 지어놓은 상태였기 때문에 별 수 없었습니다. 하연이의 결혼 소식에 남동생은 별다른 말은 안 했으나 한숨 소리가 깊더군요. 그래도 여기까지는 자식 농사가 너무나도 짓기 힘든 것으로 생각하고 끝낼 수 있었습니다. 하연이가 행복하게 잘 사는 줄 알았습니다. 사위와 주말마다 여행도 자주 다니는 듯 보였고요. 그러던 어느 날 한국에 걸려온 한 통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하연이가 등산을 하던 도중에 추락사고를 당해 크게 다쳐서 병원에 있다고 하더라고요. 중환자실이라는 단어를 얼핏 들은 순간 저는 이미 여권을 챙기고 있었습니다. 일을 나가 있던 남편에게 알릴 새도 없이 무작정 공항으로 내달렸던 것 같아요. 혼자 한국에 도착해서 급하게 하연이를 찾았을 때는 이미 하연이가 세상을 떠난 뒤였습니다. 누나, 우리 하연이 어떡해? 불쌍해서 어떡해? 다 나의 잘못이야. 내가 처음부터 잘못한 거야. 남동생이 완전히 넋이 나가서 하염없이 눈물만 흘리고 있었습니다. 하연이와 함께 등산을 나갔다가 이런 일을 겪은 사위는 슬픔을 가누지 못하고 쓰러져서 오열을 해댔습니다. 새로운 등산로를 찾고 싶다면서 하연이가 인적이 드문 곳으로 갔다고 그랬어요. 이쪽 길이 험하기는 해도 산을 못 오를 정도는 아니라고 웃으면서 그렇게 말을 하길래 차마 말리지 못했습니다. 말렸어야 했는데 제가 나빴습니다. 사위가 가슴을 치며 후회했습니다. 바로 헛디딘 하연이가 절벽 아래로 떨어지는 모습을 사위는 고스란히 보고 말았다고 그랬죠. 찢어지는 가슴으로 뜨거운 눈물을 흘리면서도 저는 충격과 죄책감에 신음하는 사위를 위로해 주었습니다. 그때는 그저 갑자기 하연이를 잃었다는 상실감에 어찌할 바를 몰라서 제가 갈피를 못 잡고 있었던 거예요. 남동생도 제정신이 아니었고 엄마께서는 진작에 제정신이 아닌 지 오래였기 때문에 하연이의 죽음 앞에서 오만 해괴한 말씀을 다 내뱉으셨습니다. 그래서 더욱 미칠 것만 같았죠. 슬픔에 잠긴 채로 한국에 나온 남편과 함께 하연이를 보내주고 나서야 생각의 정리라는 걸 처음 해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조금 거슬리는 부분을 발견했죠. 사망보험금? 하연이가 이런 걸 가입했었고 게다가 사망보험금이 나오면 받는 사람이 배우자라고? 상상을 못했던 것인데 하연이가 그런 걸 가입했었더라고요. 사망보험금으로 나온 3억 원을 게다가 이미 사위가 타갔다는 겁니다. 이런 보험금을 들고 있었다는 것부터 솔직히 꺼려진다고 남편이 이야기를 먼저 꺼냈고 저도 남동생도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었죠. 그래서 사위에게 찾아가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봤으나 사위는 당당하고 담담하게 나왔습니다. 제가 죽었어도 똑같이 하연이가 보험금을 탔을 거예요. 제가 든 보험 내용을 살펴보시면 돼요. 제가 죽을 시 사망보험금은 하연이가 타는 거였거든요. 저한테만 유리했거나 무슨 꿍꿍이가 있었거나 이런 건 절대 아닙니다. 저는 이 돈을 하연이가 저한테 남겨주고 간 소중한 유산이라고 생각할 따름이에요. 오해를 받는 것이 모욕적이라는 듯 그렇게 굴더군요. 여기까지는 100번 양보해서 그럴 수 있겠지 싶었으나 다음번에 연락을 했더니 연락도 되지 않았고 찾아갔더니 이미 이사를 간 상태라는 것이 너무 수상했죠. 사이의 행방을 찾던 저희 부부는 아주 황당한 사실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하연이를 보낸 게 고작 지난달이었는데 사위가 다른 여자하고 혼인신고를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금세 재혼을 해버린 거예요. CCTV 하나 없는 곳에서 하연이는 추락을 했고 사망보험금 3억을 타간 사람이 금세 재혼까지 했다고? 이건 초등학생 아이들도 이상하다고 생각할 법한 일이었어요. 저희 부부는 경찰에 신고를 하기로 했습니다. 의심이 가는 정황이 너무 많으니 사위의 죄를 꼭 좀 밝혀달라며 간절한 마음으로 신고를 했고요. 보험 측의 긴밀한 협조도 기대하였습니다. 일 때문에 하는 수 없이 필리핀으로 먼저 돌아간 남편은 결과를 기다리고 있었고 저는 남동생과 함께 있으며 엄마를 드디어 시설로 보내드렸습니다. 내가 진작에
엄마를 시설에 모셨더라면 하연이는 지금쯤 살아있었을까? 남동생이 슬피 울었고 저는 그 옆에서 울며 제발 사위의 시커먼 속내가 밝혀지기를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흘러서 저희가 받아든 결과지는 아주 의외의 내용이었어요. 사위에게 혐의 없음 결론이 난 거예요. 무죄라는 소리였습니다. 이건 말도 안 되지. 누가 봐도 이상한데 수상한데 분명 노리고 벌인 짓인데 왜 무죄라는 거야? 제가 악다구니를 써보았으나 사위가 하연이를 일부러 인적 드문 곳으로 데려간 다음에 밀쳤다는 증거가 없다는 점, 하연이가 스스로 보험을 가입했다는 점, 이런 것들 때문에 혐의 인증이 안 되는 거였습니다. 무죄라는 날개를 달고 사이놈은 당당하게 일상을 보냈고요. 이제는 눈치도 안 보이는지 밝은 표정으로 잘도 일상을 살고 있었습니다. 한 번은 너무 화가 나서 그놈을 따로 찾아갔고 따져 물었는데 저한테 이러더군요. 사람마다 타고난 팔자가 있는 게 아니겠어요? 하연이는 거기까지만 살다가 갈 팔자였던 것이죠. 실실 웃으면서 그런 소리를 하는데 너무 화가 나서 저는 거의 반쯤 혼절을 해버렸습니다. 다시 한번 자기를 멋대로 찾아오면 경찰에 신고를 하겠다며 그놈은 적반하장으로 나왔고요.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나 싶어서 눈물로 하루하루를 지새우고 있을 때 저에게 위로를 건네준 이가 있었죠. 몇 년 전 남동생과 결혼할 뻔했던 그 인연이었습니다. 하연이의 일 때문에 남동생이 고민하다가 그쪽에 연락을 해봤던 것이었죠. 그리고 상대방은 여전히 아무도 만나지 않은 채 남동생에게 미련을 가지고 있었고요. 긴 길을 돌아와 올케와 남동생은 다시 만났습니다. 너무 상심하지 마세요. 사필 기정이라고 하잖아요. 그놈에게 잘못이 있다면 반드시 벌을 받게 될 거예요. 하연이의 죽음으로 헤어졌던 인연이 다시 만난 것을 보면 정말 어쩌면 모든 인연의 운명은 이미 태초부터 정해져 있고 그 순리대로 흘러가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왠지 모르게 힘이 빠지더군요. 남동생과 올케의 앞날을 축복해준 후 저는 자포자기의 심정으로 필리핀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그리고 본래의 예정보다 더 길게 필리핀에 머물렀죠. 일부러 그렇게 했습니다. 저희 부부의 상심이 컸기 때문입니다. 마침내 다시 한국으로 나왔을 때 저는 남동생에게 사위 그놈의 근황이 궁금하다고 말했어요. 남동생도 내심 궁금했는지 제가 먼저 이야기를 꺼내자 냅다 그놈 찾기에 돌입했고요. 그랬다가 아주 놀라운 소식을 접했습니다. 그놈이 불구가 되었다고 하더군요. 하연이가 세상을 떠난 뒤 얼마 안 되어서 재혼을 했던 여자 있잖아요. 그 여자한테 알고 보니까 또 다른 남자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 여자의 상간남이라고 할 수 있겠죠. 사이놈은 그 상간남과 길에서 싸우던 도중에 잘못 넘어져서 신경을 크게 다치고 말았어요. 영원히 두 발로 걷지 못하게 되었죠. 3억 받고 평생 휠체어에서 살래? 아니면 3억 빚지고 평범하게 두 발로 걸으며 살래? 이런 선택지가 주어진다면 누가 휠체어를 선택할까? 안 그래? 사이놈의 비극에 남편은 차가운 반응을 보였죠. 고소하다는 기색이었습니다. 저는 하윤이의 영혼이 조금이나마 위로를 받았기를 기도하였네요. 하늘의 이치라는 것은 정말로 정해져 있고 거스를 수 없이 흘러가는 것인지 저는 오늘 이 순간에도 궁금해집니다. 여러분은 어찌 생각하시나요? 안녕하세요. 오늘 사연은 친구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에게도 소중한 친구가 있으신가요? 제게도 그런 친구가 있습니다. 먼 길 돌아 다시 가까워진 친구이기에 더 귀한 인연이죠. 오늘은 그 친구에 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아마 친구가 이 채널 이야기를 들으면 바로 자기 얘기인 걸 눈치챌 것 같아 조금 떨리는데요.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아내랑 언제부터 알게 되었는지는 저도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제가 태어난 동네는 무척이나 시골이었기 때문에 이웃 사람들끼리 거의 가족처럼 지내는 게 대부분이었고 당시 아내는 제 옆집에 살고 있었기에 어떤 집보다도 더 가까이 지냈습니다. 그래서 어릴 적 앨범을 보면
제가 태어난 지 얼마 안 되었을 때부터 아내와 함께 찍힌 사진이 수십, 수백 장일 정도예요. 그냥 기억이라는 게 존재하는 때부터 아내와 저는 함께였다고 봐도 무방하겠네요. 그렇게 동네 친구로서, 소꿉친구로서 자라다 보니 사실 아내가 여자로 다가올 거라고는 한 번도 생각하지 못한 것 같아요. 또한 애들이 많지는 않았지만 저나 아내나 각각 다른 여자 남자 만나면서 짧게 연애도 자주 했었는데 서로를 이성으로 본 적은 없었거든요. 그런 아내가 제게 처음으로 여자로 보인 것은 아내가 고등학교 1학년, 제가 고등학교 3학년일 때입니다. 당시 중간고사 기간이어서 다들 공부하느라 바빴던 걸로 기억을 해요. 저 역시 성적을 잘 내야 하기 때문에 매일같이 놀던 것도 하루에 30분 이내로 줄이고 나머지 시간에는 계속 공부만 했죠. 솔직히 머리가 그리 좋은 편도 아니고 공부에 취미가 들려있던 성격이 아니었기에 너무 힘들었습니다. 학교 수업도 의자에 엉덩이 붙이고 있기 힘든데 집에 와서도 그러고 있자니 괴롭고 재미도 없더라고요. 오빠 잠깐 나와봐. 그런 제가 아내가 찾아와서는 잠시 나와보라며 말을 걸었습니다. 마침 쉬고 싶었는데 잘 됐다 싶은 마음에 대강 샌들을 구경시고 나갔죠. 아내는 저희 집과 본인 집 근처에 있는 냇가로 저를 데려갔습니다. 밤이 조금 늦었을 때라서 어둑어둑했는데 저한테 하늘을 보라고 하더라고요. 하늘 좀 봐봐. 예쁘지? 아내의 말에 올려다본 하늘은 별이 온 사방에 수놓아져 반짝반짝했습니다. 거기에 귀로는 조용히 시냇물 흐르는 소리가 들리고 평소 딱히 나무라던가 꽃이라던가 자연에 관심이 있는 편이 아니었는데 이상하게 그날의 풍경은 몇십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마음에 남아있었습니다. 그만큼 인상적이었죠. 그러게 되게 예쁘네. 공부 안 될 때는 억지로 책상 앞에 붙어 있어도 효율이 안 좋아. 아주머니가 걱정하시더라. 오빠가 계속 방에서 한숨만 푹푹 쉰다고. 뭐야, 엄마가 그런 이야기를 했어? 쪽팔리게. 저는 뒷머리를 긁적였죠. 저와 아내가 친한 것은 맞지만 엄마까지 그렇게 제 일거수일투족을 바로 전달할 줄은 몰랐거든요. 겸연쩍어 하는 모습을 보이자 아내는 까르르 웃더니 아무튼 그 덕분에 이렇게 기분 전환할 수 있었잖아. 아주머니한테 꼭 감사하다고 해. 라고 말하며 10분 정도 그 고요한 광경을 만끽하다 자기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여자 사람 친구가 아내뿐이었던 것은 아니지만 그날 하늘이 예뻤던 건지 아내의 말에 감동을 받았던 건지 그날 아내는 무척이나 아름다웠습니다. 안 그래도 작은 것에 마음이 들끓는 시절이 사춘기에 접어든 청소년이었던 만큼 저는 딱 그날을 기점으로 아내에게 이성적인 관심을 가지게 되었죠. 그 뒤부터는 그냥 직진이었습니다. 좋아하는 마음이 생겼음을 알았는데 굳이 머뭇거릴 이유도 없었죠. 물론 나이를 좀 먹은 지금이라면 당연히 이런 거 저런 거 다 따졌겠지만 끽해야 18살짜리가 고민할 게 있어봐야 얼마나 있겠습니까? 정미야, 좋아한다. 나랑 사귀자. 멋없지만 나름대로 당찬 고백이었고 졸지에 하교하다 놀란 아내는 집으로 뛰어갔습니다. 처음엔 거절인가 싶어 저도 민망스러웠고 이대로 끝인가 싶어 오만 걱정이 들었지만 다행히도 아내가 저를 다시 자신의 집 앞으로 불렀습니다. 그리고 말했죠. 나도 널 좋아한다고요. 아내의 고백을 받고 난 후 얼마나 신이 났는지 그날의 기분은 정말 세상을 다 가졌다 해도 좋을 만큼 환희와 기쁨으로 가득 차올랐습니다. 아이들에게도 소문이 이미 다 퍼진 줄 몰랐건만 어느 날 저희 부모님이 씩 웃으며 제게 말하더군요. 아들, 정미랑 사귄다면서? 엄마가 그걸 어찌 알았어? 동네에 소문 쫙 퍼졌단다, 아들. 지금 생각하면 참 사생활이라고는 없는 동네입니다. 그래도 저희는 나름대로 동네 공인 커플로 친구들 질투 좀 받고 어른들의 귀여움도 받아가면서 저희는 애정 전선에 아무런 문제 없이 4년 가까이 연애를 지속했습니다. 그러던 중 저와 아내는 재밌는 일을 하나 벌리기로 했어요. 아내에겐 각자 제일 친한 친구가 있었는데 아내 친구 이름은 수키였고
제 친구 이름은 호진이었죠. 둘 다 나서는 걸 좋아하지 않고 조용조용한 성격이었으며 소소한 취미생활 등이 잘 맞았기 때문에 저희는 이 둘이 사귀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이때가 바로 훗날 모든 사건의 시초나 다름없었죠. 진짜 좋은 생각이다. 우리가 얘네 둘 꼭 이어주자. 하지만 저희의 다짐과 결심이 민망할 정도로 둘은 빠르게 친해지더니 눈 맞는 속도가 남다르더라고요. 어느 날 갑자기 저를 부르더니 스키와 호진이는 손을 잡은 채로 저희 앞에 나타나 본인들이 사귀기 시작했다고 이야기해줬습니다. 커플을 탄생시킨 저와 아내는 당연히 신이 났죠. 그렇게 넷이서 언제나 다름없이 데이트를 하며 지내다가 저희 관계는 새로운 파란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제가 22살, 아내가 20살 때 속도 위반을 하게 된 것이죠. 오빠, 나 임신했나 봐. 지금 생각해도 참 아찔합니다. 얼마나 당황스러웠는지 몰라요. 아내는 임신 테스트기에 뜬 빨간 줄을 보고 저를 붙잡은 채 엉엉 울었고 저 역시 앞이 막막했습니다. 이제 겨우 22살짜리가 갑자기 아빠가 되다니 믿을 수가 없었죠. 나이는 어리지 가진 것은 없지. 그렇다고 집도 그렇게 잘 살지 못하는 상황에서 부모님한테 손을 벌리기는 죄송스럽고 우리끼리 어떻게든 해결을 해봐야 하는데 할 수 있는 건 마땅치 않은 상황에 저희가 가장 먼저 생각한 건 바로 임신 중절 수술이었습니다. 그나마 불행 중 다행으로 임신 완전 초기에 그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고민할 시간이 그래도 조금은 길었습니다. 그런데 당연히 아이를 지우는 것이 현실적으로 맞다는 들었지만 이상하게 그러고 싶지가 않더라고요. 지금 생각하면 젊은 날의 오기였을 수도 있겠어요. 하지만 세상에 나올 준비를 하고 있는 아이를 저희의 부주의로 가져놓고 그걸 또 저희 마음대로 지운다는 게 내키지가 않았어요. 결국 아내가 먼저 제게 용기를 내어 말했습니다. 우리 나이는 어리지만 그래도 한번 키워보자. 우리 엄마도 젊었을 때 나 낳았지만 예쁘게 길러주셨잖아. 우리 아이도 그렇게 키울 수 있어. 저는 아내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난관은 있었죠. 바로 정미의 부모님, 저의 부모님이었습니다. 아이고 이 불효자식놈아, 네 나이가 몇인데 벌써 아기를 가져. 너 어떻게 책임지려고. 일단 부모님한테 말씀드리고 함께 상의하자는 아내의 말에 저는 마음을 굳게 먹고 부모님한테 이야기를 했고 엄마는 역시나 제 이야기를 듣자마자 땅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리고 제 어깨를 퍽퍽 쳤죠. 아빠는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지만 무척이나 심란한 얼굴이었습니다. 아내 역시 비슷한 분위기였습니다. 장모님은 차가운 얼굴로 절 불렀습니다. 많이 뵌 얼굴이었지만 그때만큼은 장모님의 얼어붙은 얼굴이 무척 낯설게 느껴졌어요. 긴장으로 온몸이 다 저릿저릿했어요. 네가 조심했었어야지. 우리의 나이가 몇인데 임신시켜. 죄송합니다. 정미 너도 마찬가지다. 내가 그리 주의를 줬고 널 이 꼴을 만드니? 나처럼 일찍 애 갖지 말라고 고생한다고 그리 말했는데 정말 속상하다 속상해. 혀를 끌끌 차는 장모님 장인어른 앞에서 저와 정미는 할 말 없이 고개만 떨구고 있었습니다. 저희가 생각해도 부모님께서 노하시면 노하셨지 기뻐하시진 않을 것 같았으니까요. 허나 저는 계속해서 장모님을 설득했습니다. 제가 좋은 직장에 취직해 밥 벌어먹고 살겠다고요. 정미 힘들게 하지 않겠다고요. 정말이냐? 너 정말 우리 정미 행복하게 해줄 수 있겠어? 가정이 되는 건 아빠가 되는 거 쉬운 일이 아니야, 녀석아. 네, 저 가벼운 마음으로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다. 장모님,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해서 책임감 가지고 살아나가 보겠습니다. 아직은 어설퍼 보이겠지만 지켜봐 주세요. 제 패기와 의욕에 제 부모님, 그리고 아내 부모님 모두 두 손 두 발 닫으셨습니다. 드디어 저와 아내가 제대로 책임질 자신만 있다면 나도 괜찮다고 허락을 해주셨죠. 그때부터는 오로지 저의 몫이었죠. 하지만 사실 결정적으로 저와 아내가 아이를 낳기로 제대로 마음을 먹은 것은
조금 부끄럽지만 수키와 호진이 가장 친한 친구 커플 덕분이었습니다. 둘은 저희와 다르게 집안도 나쁘지 않게 잘 살고 있었고 꽤 여유가 있었던지라 저희 부모님도 제대로 챙겨주기 어려운 병원비나 식비 같은 것들을 정말 성심성의껏 도와주기로 했거든요. 솔직히 저와 아내 둘이서만 모든 것을 다 해결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던지라 아이를 낳는 것 쪽으로 마음이 기울어져 있으면서도 한편으로는 찝찝한 뭔가가 남아 있었는데 친구 커플 덕분에 그런 부담을 덜 수 있었어요. 친구 커플은 저희 집에 올 때 빈손으로 온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늘 쌀이며 아기용품이며 사오곤 했고 저희가 돈을 빌려달라고 말하기 곤란할 때 미리 알아채고 계좌에 돈을 넣어주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절대 생색내지 않았죠. 마치 친구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한다는 듯 늘 넉넉한 품으로 저희를 도와주곤 했습니다. 진짜 고맙다. 나중에 우리 잘 되면 배로 갚을게. 저는 친구의 손을 잡으며 그렇게 말했습니다. 덕분에 아내는 무사히 아이를 출산했고 저와 아내는 틈틈이 친구 커플의 도움을 받아서 열심히 육아를 했습니다. 육아도 처음인지라 책도 보고 공부도 했어야 했는데 거기다 생계를 위해 돈까지 벌어야 하니 쉬운 게 하나 없었죠. 그럼에도 수키와 호진이가 기꺼이 저희 애를 맡아주기도 하고 육아도 도와주면서 많은 배려를 해준 덕에 저희는 조금 수월했지요. 그리고 저희는 생활이 좀 나아지자마자 좀 더 나은 환경을 가지기 위해 그 근처에서 제일 큰 광역시로 이사를 갔습니다. 만약에 친구 커플이 도와주지 않았다면 저희가 일을 하면서 저축할 수 있는 돈에 더 한계가 생겼을 테고 이사를 가는 날이 못해도 1년은 미뤄졌을 텐데 친구 커플의 도움 덕에 오히려 생각보다 일찍 이사를 올 수 있었던지라 후에 고맙다는 의미로 약소하지만 100만 원 정도로 챙겨줬죠. 적은 돈이지만 고맙다는 저희의 마음이었습니다. 야, 이런 걸 됐어. 돈도 다 갚았으면서 무슨 100만 원씩이나 줘? 니들 생활비 보탰어. 아니야, 받아도 니들 아니었으면 우리 진짜 막막했을 거다. 고마워서 그 의미로 주는 거야. 친구 마음이라 생각하고 받아주라. 친구 커플은 받지 않으려 했지만 저희가 거의 막무가내로 쥐어주자 찜찜한 얼굴로 돈을 받았습니다. 사실 마음 같아선 더 챙겨주고 싶었어요. 몇백만 원은 챙겨주고 싶었지만 그건 훗날 저희가 잘 되고 나서 차차 갚기로 했죠. 저희가 광역시에 자리를 잡은 뒤 친구 커플도 약 1년 정도 뒤에 저희를 따라서 같은 도시에 정착을 했어요. 그리고 결혼을 했죠. 저희가 먼저 도시로 올라온 뒤에는 서로 사는 곳이 거리가 너무 멀어서 만나기가 힘들었었는데 친구 부부까지 올라오니까 얼굴을 보는 면에 있어서는 훨씬 편했습니다. 게다가 둘은 저희에게도 이런 제안도 해줬습니다. 우리 여기까지 같이 사는 것도 인연인데 사업을 함께 보는 건 어떨까? 평범한 회사원으로서 꼬박꼬박 아침 6시부터 6시까지 업무 시간에 매여있던 저희로서는 사업이라는 것이 굉장히 신선하게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지금보다 더 큰 돈을 벌기 위해서는 사업만큼 괜찮은 게 없다는 것도 알고 있었어요. 어차피 회사에서 버는 돈으론 한계가 있었고 인생에서 한번 모험을 해봐야 한다면 사업은 좋은 정착지였습니다. 그날부터 저와 아내는 회사도 그만두고 사업 아이디어와 구상만 하루 종일 떠올렸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좀 무모하다 싶을 정도로 바로 행동에 옮기긴 했지만 저희는 나날이 의욕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이런 건 어떨까, 저런 건 어떨까. 끊임없이 고민하고 자료조사를 해나가며 구체적인 밑그림을 그려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저는 어느 날 저희가 살고 있는 동네 마땅한 거우너물 도매상이 없다는 것을 보고 이걸 잘 키워보면 거의 독점하듯이 사업을 진행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번쩍 들었습니다. 저는 먼저 아내에게 이를 말했고 아내가 좋은 생각이라며 찬성하자 다급하게 친구 부부에게 제의를 했죠. 수키, 호진아, 건어물 사업은 어때? 건어물 사업? 그 왜 우리 동네가 건어물이 그나마 좀 유명했잖아. 그런 만큼 우리한테 익숙하기도 했고.
반대로 지금 있는 곳은 건어물이 그렇게 활성화가 안 되어 있으니까 아이디어만 잘 잡아서 접근하면 돈 벌기 좋을 것 같아서 내가 이것저것 좀 알아봤으니 한번 확인해봐. 둘은 제가 건넨 자료를 보면 곰곰이 생각하다가 며칠 후 저에게 괜찮을 것 같다며 흔쾌히 동의를 했습니다. 역시 이 녀석 머리 하나는 좋다니까. 공부하기 싫어해서 그렇지 이런 아이디어 쪽에선 진짜 만석이 따라가는 애들이 없었어. 그러니까 우리 어렵게 뭉친 만큼 한번 잘해보자 얘들아. 그래, 짠! 아직도 그날이 기억에 남네요. 저희 부부와 친구 부부가 건어물 사업으로 진로를 정하고 차츰차츰 준비를 거의 다 마쳐나갔을 때쯤 근처 포장마차에서 소주잔을 함께 부딪히며 약속을 하나 했습니다. 사업을 하다 힘든 일이 있더라도 혹여나 갈등이 생기더라도 동업자란 믿음을 가지고 잘 풀어나가자고 친구로서의 우정도 계속 유지하자고요. 그때 저도 아내도 그렇지만 친구네 부부도 많이 떨렸을 겁니다. 어쨌든 직장도 그만두고 자본금을 부어 시작한 사업이니 이런저런 걱정이 많았을 거예요. 하지만 저희도 친구 부부도 위축될 때마다 서로 자신감을 불어넣어주며 준비에 박차를 가했고 서로가 믿고 힘을 다한 끝에 드디어 배를 띄울 수 있었어요. 다행스럽게도 저희가 제안한 건어물 사업은 순풍에 돛을 단 듯 승승장구로 이어져 나갔죠. 물론 힘들지 않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저희나 친구네 부부나 사업에는 정말 문외한이었기 때문에 공부를 많이 해야 했고 그 과정에서 마찰도 없잖아 있었지만 그 또한 성공을 위한 또 하나의 과정이라고 생각하고 모두 받아들였고 적극적으로 화해를 해나가는 등 여러모로 노력했습니다. 사업이 잘 된 이유로는 친구네 부부가 일부러 저희가 사는 집 근처로 월세를 잡아서 이사를 오기로 했습니다. 그래도 같은 동업자인데 집이 가까우면 사업 이야기 나누기도 편하잖아. 딱 말 그대로였어요. 친구 부부가 이사를 오니까 대화를 함에 있었어도 별로 거칠 게 없었고 좀 더 짧은 시간 안에 유익한 이야기들을 많이 나눌 수 있다 보니 저희 부부랑 친구 부부는 그야말로 엄청난 돈을 벌었죠. 하지만 그러던 중에 사건 하나가 터졌습니다. 바로 제 아내와 친구 아내인 수키가 연을 끊을 정도로 다툰 거였죠. 지금은 시간이 좀 지나기도 했고 아내끼리의 문제라 구체적으로 어떤 사건인지는 잘 기억이 나지 않지만 얼핏 들었던 바로는 제 기준에선 굉장히 사소한 일이었던 것 같아요. 아마 남자들 사이에서 벌어졌다면 그냥 하루 뒤에 바로 어깨동무하고 잊을 수 있을 만한 그런 정도일까요? 너 솔직히 예전보다 너 이런 점이 마음에 안 들었어. 나는 뭐 네가 좋았다고 생각해? 너도 약속 시간 맨날 안 지키잖아. 내가 이유 없이 안 지키니? 차가 늦어지거나 길이 막히면 그럴 수도 있지. 너는 왜 그걸 이해를 못 해줘? 됐다. 너랑 말이 안 통해. 얘기하지 말자 더 이상. 둘의 싸움은 총알 없는 전쟁터였고 저희 남자들은 그럴 때마다 총알바지가 되기 싫어 입을 꾹 다물었습니다. 하지만 일터에서도 잔뜩 날이 서 있는 둘을 보자면 한숨이 저절로 나왔습니다. 오죽하면 밥 먹을 때도 눈치를 봐야 했으니까요. 여보, 이제 그만 쑥이랑 화해하면 안 돼? 나도 호진이도 불편해. 우리 친구이기도 하지만 동업자잖아. 좋은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고. 일 얘기할 시간에 서로 싸우고만 있으면 어떡해. 당신 걔가 나한테 뭐라 했는지 다 들었으면서 그런 말을 하는 거야? 걔가 나보고 말이 안 통하는 꽉 막힌 사람이래잖아. 내가 그런 말을 들으면서 다 참아줘야 하는 거라고? 아니, 내 말은 그게 아니라 어제는 나한테 전화해서 뭘 하는지 알아? 내가 일을 못해서 자기가 그걸 메꾸느라 퇴근을 못했대. 일할 거면 제대로 하라고 충고하는데 어찌나 어이가 없던지. 내가 지 봐줬던 거 생각 안 하고 엑셀 숫자 좀 실수했다고 난리치는 거 알지? 내가 더 엎어버리려다가 겨우 참았어. 우리 사업 생각해서. 그러니까 당신 잔말 말고 내 편 들어, 알겠어? 특히 쑥이 고깃집에 앞에서 나 깎아내리기만 해봐. 아주 그날은 나 죽고 당신 죽는 날이야. 제가 아내를 설득하려 치면 아내는 살쾡이처럼 발톱을 저에게 들이댔던 터라 저는 얼른 물러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호진이도 그건 마찬가지였습니다. 저희 둘 다 마누라 기에 눌려 사는 별 볼 일 없는 남자들이었죠.
참, 저희 아버지가 그렇게 살아서 저는 안 그러려 했는데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라고 무슨 숙명 같더라니까요. 특히 아내와 수키의 싸움이 몇 주 이상 지속될 때는 무척 당황스러웠습니다. 제일 중요한 동업자끼리 싸우다 보니 사업에 있어서도 마찰이 잦았고 집에 온 뒤에도 아내는 수키 험담을 하느라 바빴죠. 야, 호진아, 진짜 죽겠다. 우리 이걸 어떻게 하냐? 나도 지금 어떤 대처를 해야 할지 모르겠어. 내 와이프가 자꾸 네 마누라 욕한다. 너도냐? 나도 그렇다. 집 분위기가 무서워서 들어오기가 싫어. 우리 만나서 소주나 먹을까? 정말 여자가 하늘 품으면 무섭다더니 저와 호진이가 어떻게든 둘을 화해시켜보려고 노력을 했지만 큰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나마 처음에는 저랑 호진이가 보는 앞에서는 본인들도 마음을 다스리고 자중하는 것 같더니 나중에는 저희 따윈 안중에도 없이 으르렁거리는 통에 괜히 사이에 낀 저랑 호진이만 답답한 나날이 지속되었죠. 그래도 그때까지만 해도 조금 안일하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냥 한두 달 정도만 더 고생하면 금방 나아지겠더라고요. 근데 이 다툼이 1년간 지속되자 그때부터는 비단 아내와 수키만의 문제가 아닌 게 되었죠. 왜냐하면 시간이 지날수록 저랑 호진이 사이까지 서먹해지는 것이 눈에 보였으니까요. 예전처럼 전화를 해도 마땅히 할 이야기가 없고 심지어 사업 이야기를 할 때도 이전과는 차원이 다를 정도로 의견 충돌이 생겼습니다. 어느 정도였냐면 사업을 이어나가기가 어려울 정도로요. 호진아, 더 이상은 안 되겠다. 우리 그만하자. 너희는 너희 사업하고 우리는 우리 사업하는 게 서로 좋을 것 같다. 이러다 이상할 것 같아. 안 그래도 내가 그 말 하려고 했어. 그러자. 결국은 제가 먼저 호진이에게 제안을 했고 호진이도 처음엔 좋게 받아들이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 뒤 이어지는 호진이의 말이 너무 충격적이었죠. 솔직히 더 이상 너희랑 사업해봤자 이득 보는 것도 없는 것 같고 그냥 앞으로 우리가 알아서 할게. 너희 집은 먼저 정리해. 뭐? 너 왜 말을 그렇게 하냐? 맞는 말이잖아. 좋은 의견도 우리가 많이 냈고 수익 오른 것도 내 아내 덕분이잖아. 건어물 사업 시작한 건 우리였어. 옆에서 니네는 거들 뿐이었고 니들이 우리 아니었으면 이때 돈 벌 수나 있었겠어? 네가 지금 그 차 타고 다니는 건 다 우리 덕이야. 제대로 알기나 이 자식아. 너네는 감사하게 생각해라. 중간에 니네가 얼토당도 않는 말 하는 거 아무렇지 않게 들어주느라 얼마나 고랍하는 줄 알기나 하냐? 심지어 저번 달에도 큰 실수해서 영업에 지장 생길 뻔했던 거 기억 안 나? 우리가 그거 막느라 손실이 얼마였는지 얼마나 고생했는지 알아? 니넨 그때도 태평하게 사고 쳐놓고 미안하단 말 한마디 없었지? 우리 없으면 너희 부부는 끈떨어진 신세야. 알기나 해? 받아줬더니 주지도 모르고 나대기는. 너 말 다 했어? 술도 한 잔 들어갔겠다. 막말을 서로 주고받다가 결국 저희의 싸움도 만만치 않게 커졌고 주먹 다툼으로 이어져 손님들과 주인이 와서 저희를 말릴 때야 싸움이 끝날 수 있었습니다. 저흰 씩씩거리며 다신 보지 말자는 말을 하며 돌아서고 말았죠. 의리 없는 자식. 딱 호진이는 저한테 그거였습니다. 아내도 나중에 이 이야기를 듣곤 분하다면서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이라고 그들을 지칭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새 출발을 했습니다. 지분을 정리하고 아내와 함께 서울로 떠났습니다. 더 이상 수키와 호진이를 보고 싶지가 않았으니까요. 아내 역시 저와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고 처음에는 사업으로 좋은 파트너였을지 몰라도 점점 가면 갈수록 싸우기만 하고 사업 확장이나 돈 버는데 도움이 안 되는 의견만 주고받고 있는데 더 붙어있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더 화가 나는 건 글쎄 저희 부부가 서울로 떠난 직후 다른 친구들로부터 듣게 된 이야기 때문입니다. 그날은 이삿짐 정리로 정신이 없던 날이었습니다. 물건을 배치하느라 밥도 굶고 있었는데 아내에게 동창 친구로부터 전화 한 통이 걸려왔습니다. 이사 갔다는 소식을 듣고 연락 왔나 보다 싶어 전화를 받아 이런저런 이야기를 주고받고 있었는데 갑자기 전화를 받던 아내의 표정이 딱딱하게 굳더군요. 이상하게 낌새를 눈치챈 제가 무슨 일이냐고 툭 치면 물으니
잠시만 가만히 있어 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아내는 스피커폰으로 돌렸어요. 니들 모르고 있었구나. 걔네들이 얼마나 네 욕을 동생들한테 하고 다니는지 몰라. 너네 바빠서 동창회 못 나올 때마다 틈만 나면 욕하고 다녀. 너네가 돈 벌더니 변했다, 인성 버렸다. 이런 식으로 동창들이 다 속아 넘어가는데 난 어처구니가 없더라고. 니들이 그럴 애들도 아니고 대체 걔네 왜 그러고 다닌다냐? 나이 먹고 창피하지도 않나. 아무튼 니들이 알고 있어야 할 것 같아서 전화했어. 친구로부터 전해 들은 바에 의하면 그들이 저희 욕을 오징어 씹어대듯 그렇게 하고 다닌다고 했고 저희 부부는 부들부들 떨다가 호진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우리가 여러모로 문제가 있긴 했지만 어떻게 우리 부부 욕을 하고 다니냐? 그래도 친구로서 지냈던 세월이 얼만데 이 의리 없는 자식아. 사돈남마라고 앉아있네. 너야말로 우리한테 그동안 얼마나 억하심정이 많았으면 서울 올라가자마자 이런 전화를 하니? 뭐야? 애초에 니들이 우리 욕하는 게 귀에 안 들어왔으면 내가 이런 전화를 했겠냐? 너네 앞으로 말 조심하고 다녀. 이 자식아. 최소한 친구였던 예의는 지키라고. 저는 호진이의 뻔뻔스러움에 너무 화가 나 버럭 소리를 지르고 전화를 끊어버렸고 아내마저 그런 제 반응에 놀라다가 덩달아 같이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그렇게 제일 오래 알고 제일 친했던 친구가 둘도 없는 원수가 되는 것은 한순간이었습니다. 그날을 기점으로 수키와 호진이와는 아예 모르는 사이로 지내기로 다짐했어요. 저희는 그 통화를 마지막으로 나이가 60이 될 때까지 연락 한 번 하지 않았어요. 나중에 가서야 그때 화났던 마음이 좀 누그러들긴 했으나 그렇다고 해서 친구 사이를 다시 이어가고 싶지는 않았죠. 딱 한 번 서로 고향에서 마주친 적도 있었는데 마치 짝이라도 한 듯이 모른 척을 했던 거 보면 아마 호진이와 수키 부부도 저와 같은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 후 저희는 둘없이 저희 부부끼리만 새로이 사업을 진행했어요. 한동안 나쁘지 않았습니다. 이미 벌어둔 돈도 있었고 기존에 하던 노하우만 잘 살리면 됐었거든요. 하지만 너무 무리하게 투자를 했는지 평소 잘 되던 것조차 말아먹고 점점 기울기 시작하더니 결과적으로 반지하방에 살 만큼 가난해졌습니다. 과거의 영광이 꿈만 같았죠. 사업이라는 것을 처음 시작하고 난 뒤 아내는 정말 말 그대로 본인 손에 물 한 번 묻혀본 적이 없었는데 사업이 쫄딱 망한 뒤로는 어떻게든 집안을 꾸려나가기 위해서 24시 김밥집에서 주방일도 하고 폐지도 줍는 등 막말로 할 수 있는 몸고생은 다 하면서 살았습니다. 아내는 눈에 띄게 힘들어했고 밤만 되면 신음소리를 흘리며 끙끙 앓았습니다. 미안해 정미야. 아내에겐 이 말 외엔 할 말이 없었죠. 착잡한 신세는 저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나마도 나이가 들어서는 힘쓰는 일은 못하니까 친구의 덕택으로도 어떻게든 아파트 경비원으로 취직해서 얼마 안 되는 돈이나마 벌기 바빴습니다. 제일 힘들었던 건 역시 아이 문제였습니다. 가난하다 보니 아직 성인이 되지 않은 아이에게 해줄 수 있는 게 늘 부족했고 가난한 부모는 죄인이라 생각에 늘 미안했습니다. 다행히 저희 아이가 사정을 이해하고 씩씩하게 자라주었기에 망정이지 그러지 않았다면 아마 마음 한구석에 큰 멍을 가지고 살아가야 했을 겁니다. 그렇게 저희는 아이와 함께 씩씩하게 살아보겠다고 하루하루 버티며 살아나갔죠. 당시 저희 부부는 그 시기에 누구와도 연락하고 지내지 않았어요. 그래도 나름대로 사장님, 사모님 소리 들으면서 땅땅거리면서 살았는데 한순간에 이렇게 망한 모습을 보여주기가 너무 창피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예상치 못한 전화 한 통이 걸려왔습니다. 여보세요? 만석의 전화번호 맞습니까? 접니다만 누구시죠? 나 호진이다. 전화를 걸어온 건 바로 호진이었습니다. 몇십 년 만에 걸려온 호진이의 전화에 제가 얼마나 놀라우겠습니까? 하도 오랜만에 통화를 하는 거라 처음에는 목소리도 못 알아봤어요. 그런데 무슨 일인가 싶어 물으니 전화로 하기는 어렵다며 서울에서 만나자고 하더군요. 사이가 좋게 끝나진 않았지만 너무 오래된 일이고 감정도 해질 대로 해졌으니 저는 호진이를 다시 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럭저럭 준비를 마치고는 그날 바로 호진이와 오랜만에 재회를 했죠. 호진이는 커피숍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말쑥한 얼굴에 번지르르한 옷, 명품 구두. 한눈에 봐도 고생 없이 잘 산 모습이었죠. 그런 호진이를 보니 제 차림이 조금 초라한가 싶어 거울에 비춰진 제 모습을 한번 바라보다가 이내 발걸음을 옮겨 호진이에게 다가가 어색하게 인사를 나눴습니다. 자신은요? 제 멋없는 인사에 호진이는 저를 보았고 힘없이 웃어 보였습니다. 너는 요즘도 사업 잘하고 다닌다는 소식 듣곤 했는데 정말인가 보네. 축하한다. 그래, 고맙다. 이렇게 보자고 한 건 다름이 아니라 너한테 부탁이 있어서 보자고 했어. 부탁? 그 전에 이 부탁만 들어주면 너에게 10억을 줄 생각이야. 정확히는 너희 부부에게. 10억? 갑자기 부르는 것도 모자라서 대뜸 10억이라니. 보아하니 저희 사업이 망했다는 것을 알고 있는 눈치기는 했지만 단순히 동정하거나 조롱하고자 10억을 주겠다고 하는 건 아닌 것 같았습니다. 그 녀석의 눈빛이나 이런 걸 봐선요. 또 비록 과거에 그렇게 싸워서 연락도 안 하고 지내긴 했어도 한때 친구였던 만큼 그 성격은 잘 알고 있었으니까요. 아니나 다를까 효진이는 갑자기 눈물을 떨궜습니다. 저는 갑작스런 친구의 눈물에 당황해 입술마저 떨었습니다. 수키가 말기암이래. 나 어떡하니, 만서가? 어? 알고 보니 몇 개월 전에 호진이 아내인 수키가 병원에 말기암 판정을 받고 사업에서 손을 뗀 뒤 병원에 입원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던 겁니다. 저는 당연히 놀랄 수밖에 없었죠. 마지막으로 본 것이 비록 몇십 년 전이긴 하지만 수키는 늘 건강해 보였으니까요. 말기암 환자가 되어 있을 수키의 모습을 생각하니 저도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수키가 네 아내 죽기 전에 한 번만 보고 싶다고 해. 그게 우리 부탁이야. 내 부탁이야. 수키가 진미를 보고 싶어 한다니. 그래도 사업 초반 사업을 하기 전부터 오랜 기간 친구로서 지내왔었고 제 아내가 수키를 가장 친한 친구라고 생각했듯 수키 역시 제 아내를 가장 친한 친구라고 여겼기에 죽을 날을 앞둔 상황에서 많이 생각이 난 것 같았습니다. 수키가 암이라니 많이 놀랐겠다. 처음엔 믿기질 않아서 이 병원 저 병원 다니면서 검사받고 다녔어. 근데 난 맞더라. 더 손 쓸 수 없는 상태고 수키한테 남은 시간이 길어야 6개월이래. 친구의 말을 듣는데 너무나 착잡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평생을 함께했던 자신의 아내가 세상을 떠나야 한다는 말을 들었으니 그 심정이 오죽했을까 싶었죠. 만약 제 아내가 그렇게 세상을 갑작스레 떠나야 한다면 저 역시 망연자실에 주저앉았을 겁니다. 저는 늙은 친구 앞에 휴지 한 장을 놓아주며 제가 할 수 있는 위로를 건네줬지요. 수키 너랑 살아서 많이 행복했을 거야. 잘 보내주자. 그렇게 몇십 년 만에 재회를 온화하게 끝마치고 난 후 저는 집에 가서 아내에게 이 사실을 말했습니다. 당시 둘과 싸우고 서울로 올라온 뒤 의식적으로 호진이와 수키에 대해서는 한 번도 이야기를 해본 적이 없었는데 수키 말기암 판정을 받았고 아내를 만나고 싶어 한다는 소식을 전한 제 말에 바로 눈물을 흘리는 것을 보니 아내 역시 내심 친구가 그리웠던 것 같습니다. 아내는 수키를 보자마자 그만 엉엉 울어버렸고 저도 안쓰러울 정도로 마른 수키를 보며 그만 고개를 떨구고 말았습니다. 수키야, 내가 너무 늦게 왔지? 그렇게 나 좀 일찍 찾아주지. 미안해. 아내의 말에 수키도 눈물이 그렁해져선 아내 품에 얼굴을 묻곤 목을 놓아 울었습니다. 병실 안은 그야말로 눈물바다가 되었죠. 호진이는 그 모습을 보다 조용히 밖으로 나갔습니다. 저는 호진이가 담배를 태우러 가는 것 같아 따라 나와 불을 붙여주었죠. 친구의 입에서 흘러나오는 뿌연 연기와 연기에 겹쳐진 깊은 주름살이 오늘따라 안쓰러워 보였습니다. 수키, 암 판정 받기 전에 배가 아프다는 말 자주 했거든.
근데 난 별일 아닌 줄 알고 그냥 소화제 사서 먹으라고 했다. 그게 너무도 후회가 됐다. 다 내 탓 같아서. 호진아. 그리고 숙희 이렇게 되고 나서 보니까 나는 만석의 너한테도 너무 미안하다는 생각이 들더라. 솔직히 우리 사업 준비할 때 건어물 장사도 네가 시작하고 해서 한 거고 네 도움이 없었다면 성공하기 힘들었을 텐데 그때는 무슨 자존심을 그렇게 부렸는지. 다 미안하다. 내가 어리석었어. 친구는 진심 어린 눈빛으로 제게 사과를 했고 저는 친구가 내민 손을 조용히 잡아주며 저 역시 마음을 전했습니다. 나도 미안하다고요. 그렇게 저희는 다시 돌고 돌아 화해를 했습니다. 그런데 친구가 계속 10억을 받아달라고 하더군요. 내가 이날까지 사업을 유지할 수 있었던 건 네 덕분이야. 그거에 대한 고마운 값도 있는 거니까 부담 없이 받아줬으면 좋겠다. 호진아, 우리가 이렇게 만났으니 된 거다. 돈은 필요 없어. 아니야, 꼭 받아주라. 우리도 나이가 들면서 너희 이야기를 많이 했어. 너희 부부 아니었음 이렇게 배 따시게 못 살았을 거라고. 그리고 아내가 아프니까 돈이 전부가 아니더라. 너희가 우리에게 고맙다면서 100만 원 줬을 때 혹시 기억나니? 응? 100만 원 주었을 때 약소하지만 고맙다는 의미로 준 돈이었죠. 그때 네가 그랬지. 네 마음이라고. 나도 내 마음이야. 이게 받아주라 친구야. 호진이는 제게 그렇게 말하며 그 큰 돈을 챙겨줬습니다. 여보, 수키야, 잘 다녀와. 그 후 아내와 수키는 짧은 여행을 떠났습니다. 수키의 몸 상태가 좋지 않았기에 그리 멀지 않은 부산이 최선이었지만 그럼에도 아내와 수키는 오랫동안 헤어져 있던 친구끼리 오붓하게 여행을 갔다 온 것만으로도 만족스러웠던 것 같아요. 저와 호진이는 같이 가지는 않았지만 주기적으로 날아오는 여행자랑이나 사진들을 보면서 부디 여행에서 돌아오는 날까지 무사히 잘 지내다 오기를 바랬습니다. 너무 재밌었어. 죽어도 여한이 없을 것 같아. 여행 마지막 날 공항으로 마중을 나온 저에게 파리한 얼굴로 말하던 수키는 딱 3달이 지난 뒤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친구로서 지낸 시간보다 이제는 친구로서 지내지 않은 시간이 더 길었기에 내심 그렇게까지 슬플 줄은 상상도 못했는데 익숙하던 얼굴을 다시는 못 본다는 생각을 하니까 마치 정말 가까운 사람이 떠난 것처럼 눈물이 나더라고요. 수키의 영정사진을 보는데 고등학교 시절 수키와 함께 놀던 기억, 사업을 하면서 옥신각신했던 기억, 좋은 기억, 나쁜 기억이 다 강물처럼 흘러들어오면서 많은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이렇게 될 줄 알았으면 수키가 아프기 전에 먼저 자존심 좀 버리고 친구 사이를 유지할 걸 그랬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호진이 말로는 수키 역시 제 아내와 여행을 다녀오고 나서 애초에 싸울 일도 아니었는데 왜 그때는 미련하게 굴었는지 모르겠어. 라며 당시 아내와 다퉜던 것을 후회하며 울기도 많이 울었다고 하더군요. 참, 왜 세월이 흘러야 깨달음이 오는 건지 정작 뭐가 중요한지 모르고 까불었던 젊은 날이 너무도 후회되었습니다. 저와 아내는 장례식장에서 3일 동안 내내 밤을 새며 호진이와 함께 있어줬어요. 저희 역시 마음이 아프지만 여기서 제일 힘든 것은 남편인 호진이일 테니까요. 다행히 호진이는 상을 잘 치렀고 마음을 잘 추스러 나가는 것 같았습니다. 장례식이 끝나고 난 뒤에 저희는 호진이가 챙겨준 돈으로 다시 사업을 시작했고 하나하나 해나가는 중입니다. 저희는 이미 너무 오랜 시간이 지나기는 했지만 먼 길 돌아온 만큼 지금부터라도 호진이와 그동안 못다 이어온 우정만큼 더 친밀한 관계를 쌓아보려고 해요. 녀석이 아내를 떠나보내고 많이 외로운 만큼 저희가 그 곁에서 많은 힘이 되어주려 합니다. 하늘에서 보고 있을 수키도 분명 좋아하겠죠. 오늘 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하루는 여러분들도 곁에 있는 친구를 소중히 하는 시간을 보내셨으면 합니다. 저는 젊은 날 미련한 선택으로 소중한 친구와 멀어져야 했지만 여러분들께선 좀 더 현명한 선택을 하셔서 후회 없는 삶을 사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